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이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변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시끄러운 점들도 많고 속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발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제 약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제 파트 4 두통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주변에도 두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 주변에서도 두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또 시끄럽다 보니까 더더욱 또 두통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두통은 뇌의 어느 부분이 아픈 걸까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대뇌의 감각중추에서는 무수한 신경섬유들이 몸의 각 부분에 뻗어 있고 신경섬유의 끝에는 자율신경 종말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의 창구가 있다. 자율신경 종말은 아픔이나 뜨거움, 압박감 혹은 촉감과 같은 자극의 종류를 분간해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신경 종말의 끝에는 자극의 성질에 맞춰 네 종류의 감각 수용기, 그러니까 통각, 온도각, 촉각, 압각 수용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끼는 게 이제 통증인데 하여간 그림도 대뇌의 그림도 나와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신경전달 물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신경전달 물질은 수십 종에 이르는데 이들 중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물질 P라고 하는 펩티드와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루타민산이라고 보고 있다. 얘네들이 이제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두통은 어디가 아픈 걸까? 아픈 곳은 두 개, 머릿속에 통증을 일으키는 장소, 즉 뇌 척수막이다. 뇌의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 수용기가 없지만 뇌를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수막의 내부에는 혈관과 통증 신호가 그물눈처럼 분포되어 있다. 이들 혈관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확장 또는 수축되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켰을 경우에 주변의 감각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고 전기 신호를 대뇌에 보내는 것이다. 뇌는 사실은 신경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요? 뇌에 있는 뇌 척수막에서 이제 이런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럼 13페이지에 이제 편두통의 원인은 뇌혈류의 이상 변화라고 얘기를 이제 제목을 달고 나옵니다. 편두통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편두통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뇌혈류의 이상 변화다. 뇌에 피가 흐르는 거에 이제 이상이 왔다는 거죠. 뇌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몇 개 수축하면 뇌의 혈류가 감소한다. 이때 혈액 속의 혈소판이 응고 반응을 일으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지만 강한 혈관 수축 작용도 하므로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뇌혈관이 수축한 결과 혈류가 감소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두통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은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이를 해소하기에 뇌혈관이 확장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뇌 조직과 혈액 속의 혈구에서 방출된다. 이와 동시에 혈관에 염증과 확장을 일으키거나 아픔에 과잉 반응하는 화학 물질도 방출된다. 이런 복잡한 변화가 뇌혈관을 둘러싼 신경의 끝에 있는 감각 수용기에 인지되어 그 신호가 대뇌의 감각 중추로 보내진 결과 머리에 지끈지끈거리는 아픔이 퍼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혈류 이제 편두통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혈류 이상만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척추에 이상이 생겨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페이지에는 제1세대 아스피린에서 두통약의 결정판 트립탄까지 해갖고 이제 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아스피린은 세계 최초의 합성 약물로 원래 성분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었다. 살리실산이라는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방출돼 통증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플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즉 통증 신호가 대뇌로 전달되는 경로를 도중에 차단함으로써 두통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신경계가 못 느끼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19세기 말 이 약을 합성한 독일 바이엘사의 연구원은 살리실산의 분자 구조를 조금 바꿔 이런 부작용을 억제하려고 했고, 이후 아스피린의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여전히 위장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에는 이 물질이 유아의 라이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린아이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 증후군은 뭐냐면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제 79페이지에 소변 속에서 발견된 아세트아미노펜 그래가지고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그럼 통상적으로 타이레놀이란 약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은 1950년대 미국에서 타이네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이후 전 세계에 같은 성분의 진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약의 구조가 아스피린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 약은 오랫동안 아스피린과 같은 원료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여겨졌지만 사실은 달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뇌의 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지만 과산화물을 포함한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술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장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술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2세대 두통약 에르고타민. 그래서 에르고타민은 오랜 옛날부터 다양한 용도의 약으로 사용되어 식물성 알칼로이드 중 하나로 앞에 제시된 진통제와는 전혀 다른 원리, 즉 뇌혈관을 수축시켜 간접적으로 두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이다. 에르고타민은 혈관이 확장돼 편두통이 시작됐을 경우 복용하면 혈관을 만드는 평활근에 작용해 혈관을 수축시켜 편두통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 그러나 통증을 참고 있다가 복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편두통이 시작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편두통이 일어나기 직전에 복용하면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그래서 되게 약들이 이제 83페이지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파트 4가 끝나면서 이제 파트 5에 이제 항생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생 물질, 세균을 죽이고 그 증식을 억제해 병의 근원을 뿌리 뽑는다라고 했지만, 항생 물질이라고 하면 세균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균들도 다 세균이거든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도 균이에요. 얘네도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여러 가지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 포도귀구는 자연계에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세균으로 건강한 사람의 피부나 입속, 모관에도 기생한다. 그러니까 포도상규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목숨도 잃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포도상균은 우리 너무 자연계의 흔한 세균이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독해졌을까? 이게 다 항생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생물질이란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생산하며 또한 미생물에 대항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는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발견된 그와 같은 성질을 지닌 물질도 항생물질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죠. 어쨌든 간에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멀리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생물질을 오래 사용하면 듣지 않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MRSA는 이게 이제 그 내성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슈퍼내성균들은 이 황색 포도귀균이 메티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의 내성을 갖게 된 세균이다. 이렇게 내성균으로 바뀐 포도귀균은 메티실린뿐 아니라 다양한 항생물질의 내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일단 MRSA에 감염되면 항생물질로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같은 내성을 가진 포도구균에 대해서는 반코마이신과 같은 소수의 항생물질만이 살균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반코마이신 역시 지금은 이 약효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미 반코마이신도 효과가 없는 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꿈치가 조금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데 이게 썩어 들어가면서 항생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발을 잘라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98페이지에 보게 되면 더욱 골치 아픈 것은 한 개의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되면 이 세균이 분열 증식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성이 단시간에 다른 세균 전체로 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세균에게는 다른 세균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내성을 확산시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내성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이라도 다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생물질과 내성균의 끝없는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는 사실 여기서 지금 현재 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코마이신 이외에는 아직 이게 항생물질이 개발 안 돼 있죠. 101페이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987년 마침내 이 방코마이신에도 내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했다. 이 세균은 사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장구균으로 이 같은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을 줄여 VRE라고 한다. VRE는 여타의 내성균과 세포벽 재료 분자의 구조가 조금 달라 방코마이신이 결합하기 어렵다. VRE의 출현은 유럽의 축산업자가 식용으로 기르는 가축의 방코마이신과 비슷한 항생물질을 마구 투여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장구균 자체는 그다지 유해성이 높지 않은 세균으로 보통 감염되어도 거의 발병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나 병, 약물 사용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 원래 안 약했던 놈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헤리코박터균이죠. 헤리코박터 파이로리균도 원래 인류 위장 속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도 차단하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독해졌느냐? 항생제를 쓰고 나서부터 얘가 좀 독해진 겁니다. 사실은. 방코마이신의 내성 유전자 중 하나는 플라스미드의 트랜스포터 전상에 놓여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라스미드는 쉽게 다른 세포로 전달되고 트랜스포전도 DNA에서 DNA로 이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트 6이 시작되는데 당뇨병 치료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도 대처법도 다른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이렇게 돼갖고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때때로 시야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몸이 심하게 노곤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든가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면 당뇨병이 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심각하게 살이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지만 당뇨병도 의심할 수 있지만 갑상선도 의심할 수 있고 종양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몸의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상태다. 이는 췌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든가 이게 1형 당뇨죠. 아니면 가령 인슐린이 생성된다 해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2형 당뇨죠. 인슐린 저항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있는데도 기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슬픈 일들이 많죠. 인슐린은 간에 축적된 포도당을 필요에 따라 몸속에 방출하거나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즉 인슐린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이와 같은 합병증에 걸리는 동시에 온몸에 권태감이나 피로감이 심해진다. 그리고 식사를 해도 몸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영양 부족 상태를 메우기에 몸이 간에 축적되어 있는 포도당을 방출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말기에 이르며 환자는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다 심한 졸음이 엄습해오고 최후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죽게 된다. 슬픈 일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당뇨가 많을까요? 달달한 걸 많이 드셔서 그래요. 달달한 걸 많이 드시고. 그럼 1형 당뇨도 왜 이렇게 많아졌나? 1형 당뇨는 사실 아이들 때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췌장의 세포 구조와 돼지의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췌장의 단백질 구조와 돼지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그렇게 유사하답니다.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한데 이걸 내 면역 세포들이 잘못 인지하게 되면 돼지고기,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라고 인지를 하고 췌장 세포를 파괴해 버리는 게 1형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2형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 그래서 연령이 45세 이상이다, 비만이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근데 사실 유전적 요인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식생활이 불규칙하다, 폭식, 폭음 등 혈압 또는 혈당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다. 이 정상 수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몇에서 몇이 정상입니까? 그럼 혈압이라는 게 뭘까요? 혈압. 혈압은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환경이 바뀌는 대로 가면 혈압은 다 틀려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렴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뭐 젊은 친구나 70대, 80대나 뭐 다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우습죠. 그래서 뭐 140까지는 뭐 경계, 140은 뭐 경계라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은 약간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또 임신 중 당뇨병에 걸렸거나 4kg 이상의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당뇨,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크고요. 운동 부족이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되면 2형 당뇨에 걸릴 이유가 많답니다. 근데 이제 뭐 식생활이 불규칙, 폭식, 폭음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달달한 걸 좋아하면 생길 수 있죠. 당뇨병의 합병증은 너무 많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망막증, 백내장, 안근마비, 그다음에 뭐 치주병, 그다음에 신부전, 발기부전, 폐렴, 폐결핵, 방광염, 요로감염증, 피부감염증, 뭐 뇌경색, 뇌출혈, 케톤산증, 그다음에 또 혼수 상태로 빠질 수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 팔다리 저림, 통증, 설사, 배뇨장애, 그다음에 조직의 삼열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16페이지에 뭐 어떤 얘기냐면 당뇨병으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연 없을까요? 뭐 그래서 여기서는 인슐린 투여는 말하자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생활을 개선하고요. 꾸준히 운동하면은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또 파트 7이 시작되면서 이제 항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암제 얘기가 나오는데 항암제가 뭔지부터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항암제는 독가스 연구에서 탄생했다. 독가스죠, 독가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이렇게 뭐 존 하베이호의 침몰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왔던 독가스의 원인이 백혈구의 증식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작용이 백혈구가 이상 증식하는 혈액암인 백혈병이나 림프종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몇 번의 동물 실험을 거쳐 이런 가설에 확신을 갖게 된 길몬 박사는 1942년 5월 방사선 치료 효과가 없어진 림프종에 걸린 남성에게 열흘간에 걸쳐 소량의 독가스 화합물 즉 니트로겐 머스터드를 투여했다. 며칠 후 환자의 림프종은 사라졌다. 이 물질은 암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는 유전자 DNA를 손상시키는 작용을 통해 암세포를 죽였던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백혈병이나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에 관련된 암에서는 항암제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장기에 걸린 암들은요? 소용없다는 얘기죠. 실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그래서 지금도 혈액암이나 림프암 같은 데는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항암제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뭐 간암이라든지 유방암, 폐암 이런 것들이 잘 듣던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유전 물질인 DNA를 합성하는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멈추게 하고 암세포를 죽게 한다. 활발하게 분열 증식해 여러 번 DNA 합성을 한 암세포는 그만큼 항암제에 의해 쉽게 살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세포라도 활발하게 분열하고 있다면 항암제로 인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입 안이나 위장의 점막, 모근세포, 골수에 혈구를 만드는 세포 등은 끊임없이 분열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해 쉽게 손상을 입는다. 항암제로 인해 심한 구토나 설사를 되풀이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입이나 목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와요?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네. 항암제의 원리가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를 암세포로 인지를 해서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안이나 뭐 위장 뭐 우리 몸 세포 중에서 가장 빨리
분열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위장세포죠. 염산에 버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식욕이 없고 구역질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항암제로 암세포의 대부분이 사멸된다 해도 세포 집단 속에서 불과 한 개의 암세포가 항암제에 공격해서 살아남는다면 이것이 다시 증식하기 시작한다. 이때 살아남은 암세포는 이미 항암제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항암제가 보다 강력한 암세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죠. 또 뭐 여기 표적 표적 항암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다 딱 지금까지 그게 결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면역 항암제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암은 누가 걸리느냐? 나이 먹으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낸다라면 일주일이 건강해질 거고요. 일주일을 건강하게 보내신다면 한 달이 건강할 거고 1년이 건강할 거고 10년이 건강해질 거고 건강은 항상 10년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기초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오늘 하루 건강에는 하루 한 끼의 식사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